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를 타고 비행한 지 불과 11년 만에 원시적인 비행기들이 1914년 8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선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찰 임무 외에는 군 지도자들이 비행기를 작전 계획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그 원시적인 비행기들은 중무장하게 되었고 하늘에서 폭탄과 기관총 사격을 퍼부을 수 있게 진화했습니다. 전장상공의 통제권은 부차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바뀌었고, 이를 위해 적의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그들이 가진 항공기의 이점을 빼앗을 수 있는 항공 전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플라잉 스카우트라고 불렸던 이 비행기들은 이제 전투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들은 종종 나라의 운명을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Wars of the World 에피소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가장 치명적이고 주목할 만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살펴봅니다. 부아디스와프 그니슈는 전투기 조종사로 1939년 9월 1 아침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와 그의 폴란드 공군 동료들은 자신들의 전투기인 판스토웨 사콰딜롯니체 P-11C로 달려갔습니다. 폴란드 공군 기준으로는 현대적인 전투기였지만 침공해온 독일군의 뛰어난 BF-109 메서슈미트 전투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조종사들은 용기와 끈기로 맞섰습니다. 그니슈는 그룹 지휘관인 메드베츠키 대위와 함께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륙했습니다. 그는 비행장에서 크라쿠프를 공격한 독일 도르니에 폭격기를 요격하러 출격했습니다. 고작 0m 고도에 도달했을 때 두 폴란드 전투기는 갑자기 2대의 독일 슈투카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슈투카는 급강하 폭격기였지만 폴란드 전투기들과 치열하게 싸웠고 총격전에서 슈투카 한 대가 메드베츠키 대위의 비행기를 명중시켰습니다. 그 비행기는 추락해 폴란드 조종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첫 공중전 전사자로 간주됩니다. 그니슈는 슈투카들과 교전했고 그중 한 대를 명중시켜 독일 비행기의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슈투카들은 무사히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니슈는 곧바로 독일 폭격기 2대를 요격하러 출격했습니다. 그니슈는 7.62mm 기관총으로 2대의 폭격기를 반복 공격해 2대의 도르니에가 제라다 마을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이 승리로 그니슈는 연합군 첫 공중 승리의 주인공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니슈는 10월 6일 나라가 함락될 때까지 조국을 위해 싸웠고 탈출 후 프랑스군과 영국군에서도 계속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니슈와 그의 동포들이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전쟁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는 초기에는 상황이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와 같은 소규모 유럽 국가들은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하는 목소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측 모두에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쪽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됐습니다. 그래야 다른 쪽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 9월 9일 아침 폭격기 편대가 벨기에 영공을 침범한 것이 탐지되고 그것이 영국군으로 확인되었을 때 벨기에는 그들이 독일군이었을 때와 똑같이 대응해야 했습니다. 영국 왕립공군 폭격사령부는 전쟁 초기에 독일의 폭탄 대신 전단지를 투하해 독일인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날 아침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영국 왕립공군 휘틀리 폭격기들이 실수로 벨기에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니벨 공군기지에서 벨기에 공군 루시엥 보사대위와 연대원 2명이 영국산 페리, 폭스, 파이어플라이 전투기로 이륙했습니다. 3명은 휘틀리 폭격기를 요격했고 보사대위는 영국 폭격기 앞에서 기관총을 쏘며 착륙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사대위의 기관총 발사를 본 휘틀리 폭격기 꼬리 사수는 벨기에 파이어플라이 전투기 한 대를 조준해 사격했습니다. 비행기는 피격돼 급히 착륙했습니다. 또 다른 페리폭스 전투기가 두 번째 휘틀리 폭격기를 요격하여 무선과 신호등을 이용해 착륙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국 폭격기는 이를 거부했고 벨기에 측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사수들이 다시 한번 기관총으로 벨기에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두 비행기 모두 손상을 입었습니다.
벨기에 조종사들은 탈출했고 비행기는 추락했습니다. 영국 폭격기는 결국 프랑스에 불시착했습니다. 바우스터 부대에 더 많은 조종사들이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고 알렉스 조타르드와 진 오펜부르크도 잠옷 위에 비행복을 입고 파이어플라이 전투기로 이륙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휘틀리 폭격기를 발견해 추가 경고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영국 폭격기들은 네빌에 착륙했고 승무원들은 며칠 억류된 뒤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벨기에인들이 중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은 프랑스 주요 방어선을 우회해 침공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 나라는 함락됐습니다. 6월 25일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모두 함락되었고 유럽 지도를 지배하는 나치 독일에 맞서 영국만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연방, 독일 점령국 출신 생존자들, 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에 맞서 히틀러 군대 영국 해협 침공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절박했지만 성공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국이 요새가 되자 독일은 오래된 전술인 포위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들은 북대서양으로 몰려들어 궁지에 몰린 영국에 꼭 필요한 식량과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잠수함과 싸우는 것이 처음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영국 조종사들은 유보트 격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려면 유보트가 영국 선박을 찾아야 했고 이를 위해 루프트바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포케불프 200은 첨단 여객기 설계에서 개발된 항공기로 그중 한 대는 히틀러가 자신의 전용기로 사용했으며 2,000 넘는 항속거리를 자랑했습니다. 점령된 프랑스에 기지를 둔 이 항공기들은 이제 영국 본토 전투기에 사정거리 방먼 바다까지 자유롭게 비행하며 호송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포케불프는 무전을 이용해 유보트 울프팩을 유도하여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답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 함대가 호송선을 호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초기에는 모든 호송선을 커버할 만큼 항공모함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소중한 자원들도 지중해에서 이탈리아군과의 전투에 집중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KM함이었습니다. 카타폴트 보조 상선, 즉 CAM은 카타폴트 보조 상선, 카타폴 애시스티드 머천먼트의 약자로 상단 플랫폼에 호커 허리케인이나 페어리 전투기가 실렸습니다. 포커 울프 콘도어가 목격되면 로켓이 전투기를 배에서 발사하여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매우 위험했는데 전투기를 회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송선단이 해안에 가까우면 조종사는 비행장 착륙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위함 근처에 불시착하고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구조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시기에 내린 해결책이었습니다. 1941년 8월 3일 His Majesty's Ship 메이플리는 아우트워 지브랄타 17호송선단과 항해 중 콘도르기를 목격했고 영국 해군 예비군 로버트 H. 에버렛 중위가 호커 허리케인 전투기로 출격했습니다. 에버렛 중위는 전쟁 전 명망 높은 기수로 그랜드 내셔널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콘도르기를 쫓기 위해 메이플린 함에서 출격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콘도르기를 상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전 호송선단 임무 때도 콘도르기를 쫓아 발진했지만 교전하기도 전에 상선의 방어포병들이 그 비행기를 격추해버려 전투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비행기를 버리지 않고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발진 9분 만에 그는 허리케인기로 독일 비행기 550m대에 접근했습니다. 독일기 사수들이 그를 쏘기 시작했고 그는 기관총을 조준하려 했습니다. 독일군 사수를 피해 회피한 뒤 그는 전투기 기수를 콘도르로 돌려 5-3번 기관총을 쐈고 이 사격으로 독일 비행기 동체가 갈라졌습니다. 에버렛은 탄약이 다 떨어진 뒤 비행기에서 큰 조각이 떨어지는 걸 보고 곧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에버렛의 격추가 캠파이터에 의한 첫 번째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로켓 전투기에 의한 첫 번째 승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에버레스는 육지에 도달할 연료가 부족해서 아군 함선을 찾기 시작했고, 근처에서 SL-81호 수송대를 호위하고 있던 His Majesty's Ship 원더러를 발견했습니다. 에버레스는 비행기를 버리고 구축함에 구조됐습니다. 1941 8월 30일, 1943년 7월 28일 캠 전투기는 독일 비행기 9대 격추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캠 작전 중에 단 한 명의 조종사만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소형 호위 항공모함이 도입되어 여러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이착륙시켜 독일 비행기와 유보트 모두를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캠 선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에버렛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용감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비행사들의 용기를 폄하해선 안 됩니다. 그들의 비행기는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전투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자랑, BF-109 전투기는 1940 9월 영국 본토 항공전 중 전체 기체의 23%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 공중전의 기술을 완성하게 된 이들은 에이스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적기 5대 격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루프트바페가 세계의 전선에서 싸우게 되면서 다른 어떤 공군도 루프트바페만큼 많은 에이스를 배출할 수 없었습니다. 풍부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과 뛰어난 지휘관들, 그리고 뛰어난 BF-109와 포커 울프 FW-190 전투기로 무장한 루프트바페는 정말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종종 압도적인 수혜적 항공기와 맞서 싸워야 했던 루프트바페는 연합군의 수적 우세에 맞서 그들의 질적인 우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소련과의 동부 전선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소련 항공기가 너무 많아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이 하루 만에 에이스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조종사는 이 잔혹하고 피비린나의 나는 전장에서 공중전의 역사에 전설적인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에밀 랑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당시 독일 국영 항공사에서 여객기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1942년에 이르러서야 그는 느릿한 수송기를 고성능 포케불프 190A 전투기의 조종석으로 바꾸게 됩니다. 34살의 그는 전투기 조종사 기준으로는 거의 노인에 가까웠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자신의 공중 실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의 격추수는 빠르게 늘었고 1943년 10월 한 달간 68 소련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이 중 3번의 날에 각각 10대씩 격추하며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역사를 쓰게 된 것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1943년 11월 3일 그는 키예프 근처에서 아침 순찰을 이끌었습니다. 전투의 속도는 여전히 빨랐고 바로 전날에도 그는 자신의 전과의 항공기 8대를 추가했습니다. 오전 9시 31분 그는 약7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IL, 이 지상공격기 편대를 발견했습니다. 2차에 되지 않아 4대의 IL, 이와 4대의 약기 그의 총에 격추되었습니다. 재무장과 재급류를 마친 그는 오후 1시에는 LA-5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련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미 전날의 전과를 넘어선 그는 이날 4번째 임무에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됩니다. 오후 2시 16분부터 그는 소련 전투기 부대와 빈번하게 교전하며 LA-5 2대, 약구 2대 IL, 이 공격기 5대를 추가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장으로 돌아온 랑은 기뻐하며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17기 격추 기록을 자신이 넘어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시간 동안 무려 18대의 비행기를 격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결코 깨지지 않을 점수였습니다. 10개월 후 이 에이스의 삶은 미국의 P-51 머스탱과의 교전 중 그의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미국군을 맞이하기 위해 상승하던 중 그의 항공기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극도로 자신감 있던 랑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공군력이 전세를 뒤집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을 패배시키는 데에는 아마도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군력은 해군 전쟁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이 일본 제국 해군과 산호해 해전에서 충돌했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두 해군 함대가 선원들이 서로를 직접 보지 않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항공기와 항공모함이 함대 사령관에게 최우선 자산이 되었고 다른 함정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초반전에서 일본의 미쓰비시 A6M 제로 전투기는 하늘의 제왕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과 영국의 더 무거운 전투기들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빨랐지만 그만큼 화력과 장갑 보호는 희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연합군 전투기들은 제로 전투기와 같은 기동성의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전투 경험이 쌓이고 전술이 변화하면서 곧 제로 전투기에 맞서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게 더 불리했던 점은 미국의 제조 기반이 훨씬 우수에 많은 항공기를 생산하며 일본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절실하게 조종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종사들을 최대한 빨리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훈련 과정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잘 훈련되고 장비가 갖춰진 미 해군을 상대해 훈련이 부족한 조종사들은 거의 기회가 없었고 이는 1944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해전에서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944년 6월 15일 500척, 이 넘는 대규모 미군 함대가 마리아나 제도에서 일본군을 맞이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이 전력 중에는 7함대 항공모함과 8경항공모함이 있었으며 이들은 900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함대 항공모함 5척, 경항공모함 4척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육상기 지원을 포함하더라도 약 750 항공기만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일본군은 미군 함대 공격을 위해 4번 연속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 제로 전투기와 싸우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F-6F 헬캣 전투기를 대거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항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렉싱턴에서 출격한 알렉산더 브라시우 중위는 당시 이미 미 해군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으로 12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일본군 주디 급강하 폭격기 편대를 발견했습니다. 슈퍼차저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시우 중위는 적 편대에 돌진해 8차에 되지 않아 6대를 격추시켰고 단 360 탄약만을 사용했습니다. 렉싱턴에 착륙한 브라시우 중위는 미첼 제독이 내려다보는 것을 보고 제독을 향해 6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순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사진은 사실 홍보 목적으로 사후에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전투 둘째 날 브라시우 중위는 자신의 19번째 적기를 격추시키며 미 해군 최고의 에이스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 이 타이틀을 4달 동안 유지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군은 최대 650 항공기를 잃었고 미국은 123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으로 일방적인 전투였으며 한 미군 병사는 이를 마리아나 대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항공모함 부대는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 함대 항공모함 한 척의 갑판을 채울 만큼의 항공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1944년 말까지 연합군 공군이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루프트바페도 일본 공군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전투기는 나라가 항복한 뒤에도 미군 정찰기와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전투에서 조종석에 올라 싸우고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용기와 용맹을 증명하는 마지막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주목할 만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